1995년 10월, 단풍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던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속. 고요함을 찢는 전화벨 소리가 영월 경찰서 당직실을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약혼녀가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아래로 사라졌어요. 신고자는 서울에서 온 30대 남성 K씨. 그는 결혼을 앞둔 약혼녀 L씨와 함께 인적 드문 동굴 근처로 야간 산행을 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절규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그곳. 과연 그날 밤 동굴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실족사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비극의 시나리오였을까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형사들이 마주한 차가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사건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영월의 산등성이를 휘감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조차 밤에는 접근을 꺼리는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망망대해 같은 어둠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의 깊은 동굴 입구뿐이었습니다. 신고자 K씨는 절벽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저 아래에요. 잠깐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말렸는데도. K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낭만적인 사진을 남기려던 찰나 L씨가 이끼 낀 바위를 밟고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K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로프를 설치하고 절벽 아래로 하강했습니다. 수직으로 30m가 넘는 깊이, 바닥에는 날카로운 암석들이 질비했습니다. 그곳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 20여 분간의 수색 끝에 구조대원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짧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신원 미상 여성,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L씨는 차가운 바위 틈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온기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외상들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산악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CC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목격자라고는 오직 약혼자 K씨 한 명뿐인 상황에서 이 사건은 단순 변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강력계 최 형사의 눈매는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베테랑 형사 특유의 직감으로 현장의 공기가 어딘가 이질적임을 감지했습니다. 최 형사는 시신 수습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정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피해자 L씨의 신발이었습니다. 운동화도 등산화도 아니다. L씨가 신고 있는 신발은 밑창이 얇고 평평한 캐주얼 단화였습니다. 험한 산행을, 그것도 야간에 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차림새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의 의구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벽 위로 올라가 사고 지점이라 지목된 바위 근처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K씨가 말한 이끼 낀 바위는 확실히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 형사는 손전등을 비춰 바닥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때는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하거나 바닥을 긁는 흔적, 즉 슬립 마크나 저항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신발 밑창이 지면에 강하게 마찰되면서 생기는 흔적 말입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으로 지목된 그곳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빗자루로 쓸어낸 것처럼, 혹은 애초에 그곳에서 격렬한 미끄러짐이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물론 낙엽이 많고 흙이 단단하여 흔적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 형사의 머릿속에는 왜? 라는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수습되어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동안 K씨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차 문을 열고 K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간단한 참고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K씨의 옷차림과 손, 그리고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K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본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엘리 편안하게 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최 형사는 그 순간 K씨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험한 산을 급하게 오르내리거나 떨어지는 사람을 잡으려 했다면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찰과상이나 흙이 묻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K씨의 손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손톱 밑에 낀 약간의 흙을 제외하면 절박했던 구조의 순간을 증명할 만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K씨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간간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치 큰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지만 최 형사는 백미러를 통해 K씨가 곁눈질로 형사들의 표정을 살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사람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사냥꾼의 눈빛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건 현장 감식반 CSI 디리그 철수한 뒤 최 형사는 다시 한번 사고 지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비친 절벽 아래는 깊은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단순 실족이라. 저 위치에서 떨어졌는데 시신이 저기에 있다? 최 형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낙하를 했다면 시신은 절벽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L씨의 시신은 절벽 벽면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력에 의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 즉 밀어내는 힘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튕겨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자연스러운 튕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강하게 떠민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도착한 K씨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받아들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 동굴 탐험을 좋아해서 제가 특별한 곳을 알아봤다고 데려온 건데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K씨는 자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도착 시간, 산행 경로, 사고 순간의 묘사까지 마치 머릿속에 녹화된 비디오를 재생하듯 구체적이었습니다. 보통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기억이 혼란스럽거나 파편화되기 마련인데 K씨의 기억은 지나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K씨의 진술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K 선생님,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시각이 밤 9시경이라고 하셨죠? 신고는 9시 40분에 들어왔고요. 그 40분 동안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K씨의 커블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컵 속의 녹차 수면이 흔들리는 것을 최 형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당황해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길을 찾다가 휴대전화도 잘 안 터져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느라. K씨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목소리의 톤이 미묘하게 높아졌습니다. 방어 기제였습니다. 최 형사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를 의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었고 결정적인 물증, 스모킹건이 이 맛이다. 섣불리 혐의점을 드러냈다가는 그가 방어막을 더 견고하게 쌓을 것이 뻔했습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귀가하셔서 안정을 취하시죠.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K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최 형사는 옆자리의 동료에게 따지기 지시했습니다. 국과수 부검의뢰 긴급으로 넣어. 그리고 저 남자 금융기록이랑 통화 내역 싹 다 뽑아봐. 단순 사고가 아닐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날 밤 부검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L씨의 시신이 놓였습니다. 부검에는 메스를 들기 전 시신의 외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골절과 타박상이 전신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후에 눈길을 끈 것은 엉뚱한 곳에 있는 상처였습니다. 추락할 때 바닥에 닿는 부위가 아닌 목덜미와 팔 안쪽에서 발견된 희미한 피하출혈. 그것은 바위에 부딪힌 상처라기보다는 누군가의 강한 악력에 의해 눌린 압박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부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이미 무언가와 싸우는 적인가? 이 미세한 흔적은 L씨가 추락하기 직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였던 처절한 사투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날 밤 동굴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고 슬퍼하는 남자, 그리고 그의 완벽해 보이는 진술 뒤에 숨겨진 모순들.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의혹의 조각들은 과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형사들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K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 알림을 기다려주세요. 진실을 반드시 밝혀줍니다. 차가운 영월의 시신 안치 시 L씨는 이제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경찰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약혼자 K씨의 입을 통해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카메라 속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꿀 떨어지는 눈빛, 다정한 포즈. 누가 봐도 비극과는 거리가 먼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 놓인 그 아름다운 사진들은 오히려 기묘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사진 속의 행복과 현실의 차가운 시신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최 형사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K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닌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맞추기 위한 심층 면담이었습니다. 형사과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K씨는 여전히 수척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며 그날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날 달이 참 밝았습니다. 엘이 달빛이 비치는 동굴 입구가 너무 신비롭다며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녀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장만, 거기 서서 사진 한 장만 찍자고 졸랐죠. K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감성적이었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리려는 순간 그녀가 포즈를 바꾸려다 이끼를 밟은 것 같아요.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기우뚱했고 제가 손을 뻗었을 땐 이미 그녀의 손끝이 제 손을 스치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손끝에 남은 그녀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오열하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진술만 듣고 있다면 이것은 운명이 갈라놓은 비극적인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감정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성이 아닌 팩트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최 형사는 K씨가 진정한 후 차분하게 몇 가지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K 선생님, 두 분이 그 동굴을 찾은 시각이 해가 완전히 진 후였습니다. 보통 초행길인 산행은 낮에 하는 것이 상식인데 굳이 그 늦은 시간에 조명시설도 없는 험한 곳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K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남들이 가지 않는 특별한 곳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늦어졌고요. 랜턴을 챙겨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논리적인 방어였습니다. 젊은 연인의 객기 혹은 로만틱한 분위기를 위한 무리한 선택,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형사의 수첩에는 더 큰 의문 부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L씨의 복장이었습니다. L씨가 신고 있던 신발 보셨죠? 밑창이 얇은 단화였습니다. 산책로도 아니고 바위가 많은 비탐방 구역을 가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동굴 탐험을 한다? 평소 등산을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준비성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K씨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정이었습니다. 차 안에 등산화가 있었지만 엘이 그냥 잠깐 보고 오는 건데 가라신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모든 것은 죽은 자의 고집과 산자의 후회로 귀결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K씨의 진술이 곧 사실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이미 사망한 L씨의 선택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것은 현장 감식반과 국과수 그녀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국과수 법공학팀은 L씨의 추락 지점과 시신 발견 지점 사이의 거리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최 형사는 국과수로부터 도착한 1차 소견서를 받아들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에는 건조한 문체로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경우 이를 물리학에서는 자유낙하에 가깝다고 봅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신은 절벽 벽면과 매우 가까운 곳 혹은 벽에 부딪히며 떨어져 바로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영월동굴의 절벽 구조상 중간에 튀어나온 암석들이 있어 시신은 벽면에 여러 차례 충돌한 흔적과 함께 절벽 하단부에 걸려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L씨의 시신은 절벽 하단부에서 수평으로 꽤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락 시작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약 2토 3m/s 이상의 초기 속도가 필요함.
쉽게 말해 엘씨는 제자리에서 미끄러져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강하게 밀었거나 스스로 전력을 다해 뛰어내렸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행복한 예비 신부.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최 형사는 소견서를 들고 강력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반장님,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보세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군가 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반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확실해? 바람의 영향이나 떨어지다가 어디 크게 부딪혀서 튕겨나갔을 가능성은?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신에는 튕겨나갔다고 볼 만큼 큰 측면 충돌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작정하고 보내버린 겁니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사에서 강력 살인용의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최 형사, 진정해. 심증과 정황은 알겠는데 이걸로 바로 체포영장 못 친다. 법원에서는 가능성만으로 영장을 내주지 않아. 변호사들이 물고 들어지면 특이한 지형지물 때문에 튕겨나갔다라고 우길 게 뻔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반장의 말도 맞았습니다. 물리학적 증거는 강력하지만 배심원이나 판사에게는 난해한 숫자 노름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K씨를 구속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확실한 범행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놈, 뒷조사 끝났나? 반장이 물었습니다. 최 형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자료가 내일 아침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보험협회 쪽에도 조회 요청 넣어놨습니다. 만약 돈 문제라면 그림이 딱 나옵니다. 한편 귀가 조치된 K씨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놓아주었지만 사실상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K씨의 집 앞에는 잠복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세워졌습니다. K씨는 집 안에서 불을 끄고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까 경찰서에서 보여주었던 슬픔과 오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통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했어. 아무도 못 봤어.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증거가 남을 리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냄새를 맡으면 맹견처럼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 회의실로 팩스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보험협회에서 보낸 회신이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막내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장님, 최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서에는 L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약혼자 K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시기는 불과 사고 2달 전. 특약 조항에는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주말 및 휴일 상해 사망 시 보장금액 2배 지급, 여행 중 사고 사망 시 추가 특별 위로금 지급. 마치 이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듯 모든 조건이 그날의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총 수령 예상 금액은 당시 강남 아파트 몇 채를 사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최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돈이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만큼 돈이 급했던 거야. 이제 퍼즐의 테두리가 맞춰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추락 리치, 행위의 증명, 거액의 보험금, 동기의 증명.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K씨가 직접 L씨를 밀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그는 도엄은 사랑에서 들어준 것이고 추락은 미스테리한 사고일 뿐이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형사들에게는 K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L씨의 부검 결과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 그리고 사라진 K씨의 소지품 하나. 영월의 차가운 부검실 밖,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책상 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력팀 사무실의 화이트보드에는 K씨의 이름이 한가운데 적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화살표와 물음표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형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은행에서 받아온 K씨의 금융거래 내역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K씨는 서울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을 둔 무역업 종사자였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약혼녀 L씨의 가족과 지인들도 모두 그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젠틀하고 능력 있는 사위, 믿음직한 남편감. 하지만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K씨의 통장은 텅 비어있는 것을 넘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2금융권, 캐피탈, 심지어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들의 계좌로 송금된 이자 내역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껍데기만 멀쩡했어.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고. 최 형사가 혀를 찼습니다. 조사 결과 K씨는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불법 도박에 손을 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상황. 사채업자들은 사무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번 달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가 영월의 절벽 위에 서기 전 이미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빚을 일거에 청산하고 인생 역전을 시켜줄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너무나 잔인하게도 사랑하는 연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형사들은 K씨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고 기괴했습니다. 사고 발생 불과 2개월 전부터 L씨의 명의로 총 4개의 고액 생명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평소 보험이라곤 실비보험 하나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보험료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것입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그 보험들의 성격이었습니다. 암이나 질병 부장은 최소화되어 있거나 아예 없었고 오직 상해 사망, 재해 사망의 보장 금액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깨알 같은 약관 조항대, 그 속에 K씨의 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사고 시 사망보험금 2배 지급, 대중교통 혹은 여행 중 사고 시 추가 위로금 지급. 이 모든 특약을 합산하면 L씨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총액은 약 20억 원. 90년대 물가를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100억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K씨의 빚을 모두 갚고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수사팀은 L씨의 보험을 설계했던 보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설계사는 K씨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남자분이요? 기억하죠. 보통은 보장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분은 좀 특이했어요. 만약에 산에서 떨어지면 재해인가요? 상해인가요? 시신을 늦게 찾으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나요? 같은 걸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꼼꼼해서 사랑하는 예비 신부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그게 다. 설계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수익자 변경이었습니다. 보통 미혼인 경우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은 부모님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 한 달 전, L씨는 모든 보험의 사망 수익자를 부모님에서 약혼자 K로 변경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대목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L씨는 K씨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K씨가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경제 공동체니까 미리 정리해두자.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라고 감언이서를 늘어놓았을 때 그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명했을 것입니다. 그 서명이 자신의 사형 집행장에 서명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동기는 차고 넘쳤습니다. K씨에게 L씨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그는 빚 독촉 기한이 다가오자 현금화 버튼을 누르기 위해 그녀를 영월의 깊은 산속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강력반장은 회의실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나쁜 놈, 진짜 악마 같은 놈이네. 돈 때문에 사람을, 그것도 자기를 믿는 사람을. 형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수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장님, 동기는 확실합니다. 빚, 그리고 보험금.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 형사가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형사, 알잖아. 동기만으로는 부족해. 돈이 필요해서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는 추측일 뿐이야. 법정에서 K가 돈이 급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보험은 우연히 든 것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판사가 무죄 때릴 수도 있어. 우리가 필요한 건 행위의 증거야. 그가 직접 밀었다는 증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증이 아무리 확실해도 범행 도구나 직접적인 목격자 혹은 CCTV 영상 같은 물적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K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인적이 드문 밤 CCTV가 없는 산속을 택했을 것입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동기는 명확하지만 살인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묘연했습니다. 그때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1차 소견이 물리학적 의문을 제기했다면 2차 정밀 부검 결과는 생물학적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부검 강정서를 읽어내려가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위 내용물, 소화 상태가 이상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소화 기능도 즉시 멈춥니다. 따라서 위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정도를 역추적하면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K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저녁 7시경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었고 사고는 밤 9시경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 속의 음식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L씨의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은 거의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식사 후 불과 30분 들 1시간 이내에 사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L씨는 K씨가 신고한 밤 9시 40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인 저녁 9시 전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망 추정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에 약 2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K는 9시에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9시쯤에 일을 저지르고 2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시간의 공백. 이것은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해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면 K씨는 그 2시간 동안 차가운 시신 곁에 머물며 무언가를 했을 것입니다.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시신이 확실히 죽음에 이르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검인은 L씨의 손톱 밑에서 아주 미세한 섬유 조각을 검출해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확인 가능한 미세 증거였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검출된 섬유. 피해자의 옷과는 재질이 다릅니다. 누군가를 강하게 움켜쥐거나 긁었을 때 남는 흔적입니다. 최 형사의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K씨는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는 점퍼를 벗고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 점퍼 어디 갔지? 형사들은 즉시 K씨가 머물렀던 숙소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씨가 입었던 그 점퍼, 만약 L씨의 손톱 밑에서 나온 섬유가 그 점퍼의 것과 일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K씨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차량과 숙소 어디에서도 그 점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옷이요? 글쎄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요. 피가 묻어서 버렸나? K씨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형사들을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증거 인멸. 그는 이미 손을 쓴 것입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범죄는 이제 지능적인 두뇌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점퍼, 이 시간의 공백,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 퍼즐 조각들은 모였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과연 K씨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는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의 공백 동안 K씨가 어둠 속에서 벌인 기이한 행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완전 범죄에는 반드시 작은 균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형사들이 그 균열을 찾아내 쇠망치로 내려치기 직전입니다. 시신이 남긴 마지막 다잉 메시지와 쓰레기장 어딘가에서 썩어가고 있을 진실을 찾아 떠나는 형사들의 집념.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 이곳은 죽은 자가 산자에게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L씨의 시신은 청백하게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 남겨진 수많은 흔적들은 침묵 대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법의관은 메스를 내려놓고 현미경과 엑스레이 사진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K씨의 완벽해 보였던 진술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부검대 위에서였습니다. 단순 실족사라면 나타나야 할 전형적인 패턴이 L씨의 몸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있어서는 안 될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K씨는 L씨가 사진을 찍으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외상은 추락에 의한 충격 부위, 즉 머리나 다리, 척추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추락으로 인한 골절과 장기 손상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의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충격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상처들이었습니다. L씨의 목 오른쪽과 왼쪽 쇄골 부근에서 희미하지만 명확한 피하 출혈과 압박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위에 부딪혀서 생기는 멍과는 달랐습니다. 불규칙한 타박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강하게 누른 듯한 형태의 멍이었습니다. 이건 생전 반응입니다. 법의관이 최 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하고 있을 때 생긴 상처라는 뜻입니다. 즉, L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가 그녀의 목이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거나 밀쳤다는 강력한 방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손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뻗거나 무언가를 잡으려 합니다. 이를 방어흔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실족이었다면 절벽에 튀어나온 나무뿌리나 바위를 잡으려 한 흔적, 손바닥의 쓸림, 손톱의 손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L씨의 손바닥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했습니다. 흙이 조금 묻어있을 뿐 절벽을 긁거나 잡으려 한 치열한 마찰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오른쪽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직 하나. 지난 3부에서 언급했던 이 섬유 조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것은 L씨가 입고 있던 면 소재의 옷도 현장의 식물성 섬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어텍스 계열의 합성 섬유, 즉 등산용 점퍼나 바람막이에 쓰이는 재질이었습니다. L씨는 떨어지기 직전 바위나 나무가 아닌 누군가의 옷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최 형사는 이 분석 결과를 받아들고 전율했습니다. K가 입고 있던 그 옷, 그게 결정적 증거야. 사건 당일 밤 K씨는 짙은 색의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는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옷의 행방을 물었을 때 K씨는 너무 당황해서 어디다 벗어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혹은 피가 묻어서 찝찝해서 버렸다며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피가 묻은 옷은 오히려 약혼녀를 구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옷을 버렸다? 그것은 그 옷에 묻어있을지도 모르는 L씨의 DNA 혹은 뜯겨나간 단추나 찢어진 흔적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모순은 낙하의 물리학이었습니다. 법의학팀과 물리학 전문가들이 학동으로 분석한 시신의 낙하 궤적은 K씨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미끄러지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거나 아래로 주저앉으며 떨어집니다. 이 경우 시신은 절벽 벽면을 타고 구르거나 바로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펜으로 도면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L씨의 시신은 절벽 끝에서 수평으로 약 3m 이상 떨어진 곳에 안착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속도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강하게 미는 힘, 즉 외력이 작용해야만 그물망 같은 궤적을 그리며 그 위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타살이다. 하지만 K씨는 여전히 용의 주도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막을 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수 있다, 떨어지면서 바위에 튀어나갔을 수 있다, 구조 과정에서 시신 위치가 훼손되었을 수 있다 라며 물리학적 소견을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목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인공호흡이나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 아니냐라고 맞설 것이 뻔했습니다. 형사들에게는 더 확실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간접 증거들이 아무리 많아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재현하여 K씨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눈앞에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최 형사는 강력 반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반장님, 현장 검증 가시죠. 더미 인체 모형 서서 똑같이 실험해 봅시다. K가 말한 대로 서서 미끄러졌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밀었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놈 앞에서 직접 보여줍시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실험 결과가 예상을 빗나간다면 오히려 K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중력은 공평하고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편 K씨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사라진 이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K씨의 동선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추정 시각 8시, 신고 시각 9시 40분. 이 시간 40분 동안 놈은 어디서 뭘 했을까? 형사들은 영월 산속의 지도를 펼쳐놓고 K씨의 차량이 이동했을 만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산속이라 CCTV는 없었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과 국도의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흐릿한 영상 하나가 확보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외곽 국도변. 인적이 드문 그곳을 지나던 트럭의 블랙박스. 당시에는 매우 드문 장비였거나 혹은 인근 주유소 CCTV 등 구석에 K씨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가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힌 것입니다. 시간은 9시 50분경. L씨가 사망하고 신고하기 전 사이의 시간대였습니다. 저기다. 저기서 멈췄어. 최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안 하고 차를 몰고 20km나 떨어진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고를 했다? 이건 100%입니다. 저기에 뭔가를 버렸거나 태운 겁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국도변으로 출동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도로변, 쓰레기 투기 금지 팻말이 서 있는 그곳. 형사들은 낫과 집게를 들고 풀숲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엘리트 형사들이 흙투성이가 되어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막내 형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반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풀숲 깊숙한 곳, 불에 타담한 흔적이 있는 웅덩이. 그곳에는 검게 그을린 천 조각들과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불을 피워 증거를 인멸하려다 젖은 낙엽 때문에 완전히 태우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타다 남은 금속 단추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금속 단추. 그것은 K씨가 평소 입고 다니던, 그리고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바로 그 브랜드의 점퍼 단추였습니다. 찾았다. 최 형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K씨가 왜 그토록 옷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피 묻은 옷과 L씨의 저항 흔적이 남은 증거들을 이 외진 곳으로 가져와 불태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옷을 태웠다는 사실이 살인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피가 묻어 흉측해서 태웠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퍼즐, 바로 현장에서의 재현이었습니다. 경찰은 K씨를 대동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K씨에게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K씨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L씨의 키와 몸무게를 똑같이 맞춘 마네킹과 수십 명의 경찰, 그리고 카메라를 든 국과수 요원들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K 씨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K 선생님. 이제 여기서 증명해 보이시죠.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 마네킹은 절벽 바로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과연 중력의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마네킹은 K씨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궤적을 그리며 떨어질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K씨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995년 11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 영월의 그 동굴 앞에는 다시금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부는 절벽 위 수십 명의 경찰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 한가운데 수갑을 차지하는 상태의 용의자 K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겸 현장 확인자 자격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K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트럭에서 내려진 하나의 물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L씨의 키 160cm, 몸무게 52kg과 동일하게 제작된 특수 인체 모형, 일명 더미였습니다. L씨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과 유사한 재질의 의상까지 입혀놓은 그 마네킹은 마치 죽은 L씨가 무덤에서 돌아와 K씨를 노려보는 듯한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형사는 K씨의 옆에 서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K 선생님, 과학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말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실험이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K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네킹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K씨의 진술대로 실수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경우 단순 실족이었고, 두 번째는 경찰 측의 가설인 뒤에서 강한 외력으로 밀었을 경우 타살이었습니다. 먼저 제1차 실험, 단순 실족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과수 연구원은 절벽 끝 K씨가 지목한 바로 그 사고 지점에 마네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를 이용해 마네킹이 중심을 잃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도록 조작했습니다. 낙하! 신호와 함께 마네킹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투두둑! 퍽!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끄러지듯 떨어진 마네킹은 절벽 면을 타고 내려가며 튀어나온 바위와 나무 뿌리에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네킹은 절벽 바로 아래쪽 수풀에 처박혔습니다. 국과수 요원들이 줄자를 이용해 낙하 지점을 계측했습니다. 절벽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0.8m. 이것은 시신이 실제로 발견된 지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L씨의 시신은 벽면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K씨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바람의 영향이나 사람이 떨어질 때 본능적으로 점프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연구원들은 묵묵히 데이터를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제2차 실험, 외력에 의한 추락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인 남성이 온 힘을 다해 밀었을 때 발생하는 평균적인 힘, 약 300초 400N을 턴을 가정한 기계장치가 마네킹 설치되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K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저질렀던 행동이 백줄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현되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사! 연구원의 구령과 함께 텅 하는 소리가 났고 마네킹은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벽면에 부딪히지 않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궤적. 그것은 마치 다이빙 선수가 뛰어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 절벽 아래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낙하 지점 확인. 절벽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3.2m. 실제 시신 발견 지점과 오차 범위 30cm 이내 일치함.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함이었습니다.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네킹은 엘시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엘시가 스스로 멀리뛰기를 하지 않은 이상 누군가가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최 형사는 천천히 K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중력은 공평합니다. 선생님 말대로 미끄러져서는 절대로 저기까지 못 갑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밀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K씨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날은 밤이었고 바람도 불었고 엘이 떨어지면서 바위를 차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형이랑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저런 플라스틱 덩어리로 사람의 죽음을 판단합니까? 그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항변했습니다. 평정심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과잉된 반응이야말로 형사들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호흡을 가다듬고 변호사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가져오시죠. 이건 정황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는 강력한 정황 증거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유죄를 확정짓기에는 법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 K가 범인이다 라고 지목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특이한 지형지물에 의한 반발력이라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이 현장 검증을 준비한 진짜 목적은 단순히 물리적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K씨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 최 형사는 K씨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 참, K 선생님. 저희가 며칠 전에 국도변에서 쓰레기 초각 흔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나왔더군요. 다 타버린 줄 알았던 금속 단추 하나가 선생님이 즐겨 입으시던 그 브랜드 옷이랑 똑같던데? 백미러로 보인 K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현장 검증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날아온 묵직한 한방.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자신의 알리바이가 조작되었음에 그리고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K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단추? 그냥 비슷한 단추라고 우기면 돼. 옷은 이미 제가 됐어. DNA는 안 나왔을 거야. 아직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낳은 괴물은 벼랑 끝에서도 생존 본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수사팀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물리적 모순,
현장 검증, 행위의 모순, 시신 상처, 동기의 증명, 보험금, 그리고 사후 처리의 증거, 소각된 옷까지. 모든 펜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밀실에서의 독대, 바로 신문뿐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취조실 문을 열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짓으로 무장한 한 남자와의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엘씨의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자, 억울한 영혼 달래주러. 과연 취조실 문이 억울한 영혼 달래주러. 과연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K씨는 입을 열까요? 형사들이 준비한 결정적인 심리적 덫은 무엇일까요? 거짓말 탐지기조차 속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지능형 범죄자가 무너지는 순간, 그 짜릿하고도 치열한 두뇌 싸움의 현장이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철컹.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영월 경찰서 제1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사방이 방음벽으로 막힌 그 좁은 공간에는 오직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백열등만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섬이자 범죄자가 자신의 가면을 벗어야만 나갈 수 있는 진실의 방이었습니다. K씨는 의자에 앉아 초조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느꼈던 압박감,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 형사가 넌지시 던진 단추 이야기 때문에 그의 심리 상태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어 내가 밀었다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추? 그냥 비슷하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 형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직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말없이 K씨를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함이나 협박보다 더 무거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5분, 10분, 영겁 같은 침묵이 흐른 뒤 최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K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날의 시나리오 참 완벽했습니다. 낭만적인 밤, 안타까운 사고, 슬픔에 빠진 약혼자. 영화로 만들면 관객들이 꽤나 울었을 겁니다. 최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나리오에는 편집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라진 유시간입니다. 최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 병찰 신고, 부검 결과 L씨는 8시경에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선생님이 신고한 건 업없이 40분. 이 10시간 40분 동안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길을 잃었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선생님 차가 여법시 50분에 국도변 샛길로 들어가는 게 목격됐으니까요. K씨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어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충격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 상실, 궁지에 몰린 용의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회피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분의 기억을 빌려드리죠. 형사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뒤로 투박한 강원도 사투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글쎄,
내가 그날 밤에 개구리 좀 잡으려고 냇가 쪽에 있었는데 말이야. 웬 승용차 한 대가 으슥한 공터에 서더니 불을 피우더라고. 무슨 제사를 지내나 싶어서 멀리서 봤지. 남자가 허둥지둥 뭘 태우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했어. 옷하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그것은 사건 당일 밤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마을 주민의 목격 진술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목격자, 바로 보이지 않는 눈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기의 목소리가 끊기자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K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증거물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국도변에서 찾아낸 검게 그을린 금속 단추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옷을 태우면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불은 서면은 태워도 금속은 못 태웁니다. 그리고 진실도 못 태우죠. 형사는 국과수 감정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단추, 선생님이 즐겨 입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이사의 로고가 선명합니다. 국내에 수입된 수량이 많지 않아서 구매 내역 조회하니까 바로 선생님 이름이 뜨더군요.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피 묻은 옷을 왜 태우셨습니까? L씨를 구하려다 묻은 피라면 오히려 훈장이 아닙니까? K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변명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피냄새가 싫어서, 재수가 없어서. 하지만 어떤 변명을 대도 증거인멸이라는 팩트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이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최 형사는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흥미로운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가 내민 것은 L씨 명의의 보험증권 사본과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사고 2달 전 집중 가입, 사망 시 수령액 20억 원, 수익자는 본인. 그리고 최 형사는 K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고 3일 전 선생님이 사무실 PC통신, 당시 하이텔, 천리안 등으로 접속해서 찾아본 자료들, 로그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산악사고, 실족사 위장, 시신 발견 늦어지면. 1995년은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지만 PC 통신 기록은 서버에 남았습니다. K씨는 자신의 검색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믿었겠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초기 단계였던 당시 수사팀은 통신사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남긴 살인의 예행 연습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일지, 죽고 나면 돈이 언제 나오는지 검색을 합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입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빚을 갚기 위해 L씨를 동굴로 데려갔어. 사진을 찍어주는 척하면서 그녀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등 뒤에서 그녀를 밀어버렸지. 그리고 그녀가 죽어가는 동안 차가운 바닥에 앉아 이 시간을 기다렸어. 혹시라도 살아 올라올까봐. 그리고 옷을 태우고 눈물을 연기하며 신고를 한 거야. 맞습니까? K씨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완전 범죄. 하지만 형사들은 그가 흘린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아 기어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최 형사는 K씨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넸습니다. 피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만 엘씨한테 사죄합시다. 저 차가운 동굴 속에서 당신 이름 부르면서 갔을 그 여자한테 인간으로서 마지막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K씨는 담배를 받아들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손이 심하게 떨려 라이터 불이 몇 번이나 꺼졌습니다.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그는 허공을 향해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그동안 버텨왔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자백이었습니다. 살인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범행의 동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볼펜을 들고 진술서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L씨를 밀었습니까? K씨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력반 형사들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연인을 제물로 바친 비정한 살인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의 끝일 뿐 진정한 심판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백을 받아냈지만 K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태도를 돌변하게 됩니다. 경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호와 변호인단을 꾸려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법의 여신은 이 잔혹한 범죄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의는 실현되었을까요? 아니면 돈의 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사건의 최종 판결과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씁쓸한 교훈. 1996년 봄, 영월의 차가운 동굴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서울지방법원의 엄숙한 법정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방청석은 L씨의 유가족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K씨. 그는 취조실에서 보여주었던 무너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인단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K씨 측은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압박에 의한 허위 자백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착란 상태였으며 옷을 태운 행위는 단지 트라우마로 인한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 증거의 부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미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 CCTV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불운한 사고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K씨 또한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른 메소드 연기 같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오열하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가운 과학과 숫자를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석의 스크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물리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졌다면 시신은 절벽 하단 0.8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신은 3.2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자기적인 힘에 가하지 않고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어 검사는 우연의 법칙을 논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거액의 보험을 든 것이 우연입니까? 하필이면 보장 금액이 2배가 되는 주말에 여행을 떠난 것이 우연입니까? 사고 직후 신고하지 않고 이 시간 동안 현장을 이탈해 증거를 태운 것도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습니다. 법정 공방은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시신의 멍자국을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은 생전 반응이므로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역시 K씨가 태우려다 실패한 금속 단추와 PC 통신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전 완전 범죄, 시신 부패 속도를 검색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을 앞두고 이런 검색을 하는 예비 신랑이 과연 세상에 존재합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K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주문, 피고인 K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은 단호한 어조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공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피해자를 잔혹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비록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으나 다수의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넉넉히 입증한다.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죄를 씻게함이 마땅하다.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K씨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벼랑 끝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던졌던 그의 도박은 결국 차가운 감옥이라는 또 다른 벼랑으로 그를 추락시켰습니다. L씨의 유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늦게나마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다는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험살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 돈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보험사들은 이후 가입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고액 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이 사건의 영향이 컸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무겁습니다. 영월의 깊은 산속, 차가운 달빛 아래서 L씨는 마지막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밀어버린 남자의 얼굴을 보며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수사팀의 최 형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범인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시신은 말을 하고 현장은 기억하며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산자들의 집념이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돈이라는 욕망 앞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과 사랑을 저버린 한 남자의 비극.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탐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정의의 눈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 형사들의 땀냄새가 밴 현장 이야기.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 파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다루어졌으면 하는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조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